예,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트워크에서의 응용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우리는 이제 딥러닝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연산을 모든 데이터를 가운데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분산해서 나눠서 하는 그런 연합학습 기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네트워크에서는 어떻게 구조가 잡히고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네트워크 문제는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많은 경우 이제 강호학습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타임 베링 시스템에서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때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시퀀셜한 컨트롤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많이 포뮬레이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디오 스트리밍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채널 환경이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 뭐 거기에 맞게 어댑티브하게 비디오 청크들을 어떻게 퀄리티를 조절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제 포뮬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현재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반영하는 어떠한 수학적인 값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통신이 스케줄링이 되지 않아서 계속 데이터가 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건 이제 큐잉 딜레이로 이제 포뮬레이션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많은 부분의 그런 네트워크 문제들이 이제 그런 타임 베링한 이벤트가 발생할 때 예측할 수 없는 그때 어떻게 우리가 액션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에 따라서 액션을 취하는 게 우리는 강호학습의 기본적인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을 먼저 알아볼 것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서 쓰는 federal learning의 모델과 응용 분야에 대해서 알아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그 비헤이비어를 캡처하기 때문에 이 federal learning은 이제 federal learning조차도 이제 네트워크에 사용될 때 federated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형식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조도 이 뒤에 나오니까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 시간에 하는 내용들은 대부분이 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처음 이 챕터에서는 처음 부분에 한 30분에서 50분 정도는 이제 강화학습 얘기가 조금 많고요. 그 뒤에 가면 각각의 네트워크 구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할 것인가, 또 어떠한 페더럴 러닝의 구조가 제한되고 있는가 등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이제 강화학습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강화학습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 구조에서 어떻게 페더럴 러닝이 이제 구현이 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이제 강학습은 역사는 의외로 깊습니다. 그래서 1954년도에 그 마빈 민스키 MIT 교수님께서 박사기 논문을 썼는데 그 제목이 스토캐스틱 뉴럴 애널로그 리인포스먼트 컴퓨터라는 제목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은 아시다시피 1969년도에 MIT 교수하실 때 썼던 책이 펄셉트론이죠. 펄셉트론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하신 말씀은 이제 우리가 리니어한 모델로 분류를 할 때, 분류기 패턴인식 분류기를 설계를 할 때, 어,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 그래서 넌리니어한 형식의 우리가 분류기를 설계해야 되고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 히든 레이어라는 걸 설계함으로써 가능하다라고 말한 그 뉴럴 네트워크를 처음 제안한 논문이 1969년에 있던 이 책입니다. 따라서 이분은 이제 강화학습도 만들고 이제 뭐 뉴럴넷도 만들고 뭐 별의별 거 다 만드셨는데요. 예, 동물의 학습 과정과 심리학에서 쓰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모사해서 만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서는 나사의 스페이스 미션, 즉 항공우주 공학에서 쓰는 이제 우주 탐사선에도 강화학습이 씁니다. 왜냐하면 지구에서 시작해서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쭉 날아가면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람이 타고 있어서 그렇게 사진을 찍어 오는 건 애시당초 불가능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게 여기 사람을 태워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우주를 날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뭐 운석이 온다든지 뭐 어디에 가까워져서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든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액션을 취할지를 다 설계를 해서 넣어놓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나사 스페이스 미션에도 우리가 강화학습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대학교 갓 입학했을 때가 입학한 후에 한 입학하기 전이죠. 이때는 입학하기 전인데 그 전부터 유행하던 건 뭐냐면 뭐 전기전자 전파공학부 같은 데서는 주로 많이 하던 게 이제 로봇 축구 같은 거 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봇 축구 같은 거 하던 선배들이 주로 하던 게 이제 강화학습이에요. 로봇 축구도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어떻게 각각의 로봇 에이전트들이 동작을 해야 될지 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강화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예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첫 시간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강화학습이 다른 딥러닝 알고리즘과 다른 것은 죄송합니다. 강화학습은 한 번 답을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옵티멀한 액션의 시퀀스가 있다는 것 때문에 다른 것들과 다릅니다. 즉, 한 번 알아맞추고 예를 들어 사과와 바나나를 구별해라. 그러면 사과, 바나나, 사과입니까? 바나나입니까? 물어보면 사과다, 바나나다 이렇게 한 번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계속 액션을 취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거죠. 게임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의 액션을 취하면 상대방의 액션을 취하고 그 다음에 저도 액션을 취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게임이기 때문에 뭐 스타크래프트나 아니면 뭐 알파고나 뭐 이런 것들도 다 기본적으로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알고리즘들은 딱 한 수를 두고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한 수를 두면 반대편도 한 수를 더 두게 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저도 한 수를 더 두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 액션 시퀀스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강화학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어느 위치, 그 환경이 어느 위치인지를 내가 알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주어진 액션들의 셋이 있을 텐데 그 액션들 중에서 나에게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액션을 취함으로써 나는 스테이트를 변환하게 됩니다. 여기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게 강화학습이 되겠고요. 강화학습에서 우리가 얻는 보상을 우리는 Q라고 표현해요. 퀀티티라고 하는 건지 뭐 잘 모르겠지만 Q라는 값으로 이제 보상을 우리가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Q라는 값으로 보상을 모델링을 해서 강화학습을 돌리는 가장 간단한 알고리즘이다 해서 Q러닝이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에이전트가 있으면 에이전트는 위로 갈 수 없고 만약 얘의 목적이 이 마지막에 있는 이 16번째 공간으로 가는 거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얘는 왼쪽으로 갈 수도 없고 위로 갈 수도 없고 오른쪽으로 가면 0.5 아래로 가면 0.3만큼의 리워드가 있다고 한다면 이 S1이라는 공간에서 여기 레프트랑 업은 뭐 우리한테 주는 보상이 없으니까 0이고요. 그럼 이 중에서 최대의 보상을 주는 게 이거니까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만약 S1이라는 공간에 있을 때 주어진 액션의 셋은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네 가지인데 그 중에 그 네 가지를 다 넣어봐서 Q 값을 최대하게 하는 요 파라미터, 아규먼트를 구해라 라고 해서 그것은 right다 라고 구하는 게 가장 기본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에이전트라는 애는 이 액션,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오른쪽이 제일 큰 리워드지만 공간이 S2로 바뀌면 아래로 가는 게 더 클 수도 있겠죠. 그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보상을 구할 때에는 액션에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스테이트도 관련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는 스테이트와 액션 정보를 다 받아서 결과값으로 리워드를 이제 계산해야 된다. 그걸 보고 어느 액션이 제일 좋은 액션인지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러면 이 여기서 이 가능한 그런데 이 각각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액션을 우리가 매핑해 주면 그거를 우리 팔러스라고 부릅니다. 팔러스. 즉, 난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갈 거야. 이것도 가능한 액션이죠. 하지만 얘는 우리가 원하는 이 제일 마지막에는 이 공간으로 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 에이전트는 이쪽 끝까지 쭉 가고 여기서 멈춰서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옵티멀한 골로 수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면 그것도 팔러스는 팔러스죠. 좋지 못한 팔러스일 뿐. 그러면 총 몇 가지 팔러스가 있을까요? 각각의 스테이트마다 네 가지가 있으니까 얘는 4의 16승계만큼의 팔러스가 여기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를 뽑아라 라는 게 우리는 옵티멀 팔러스입니다. 그래서 옵티멀 팔러스는 팔러스 파이에다가 위에다 별표를 이렇게 붙여요. 이게 옵티멀 팔러스고요. 그래서 이걸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옵티멀 팔러스를 다 구했다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가는 게 옵티멀이다. 이렇게 하는 게 옵티멀이다. 그래서 나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라고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여기 있을 때 S8이라는 공간에 있을 때 S8을 집어넣으면 아래로 가세요 라는 대답이 나오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강화학습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강화학습을 배울 때 이제 좀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내가 만약 스테이트에 있다면 어떤 액션을 취해서 그 다음 스테이트로 갑니다. 그렇죠? 내가 만약 미로찾기를 할 때 여기가 내가 시작하는 점이고 내가 계속 한 발 한 발 디딤으로써 이 끝점으로 가고 싶다면 지금 내가 그냥 여기 S라는 공간에 있다가 A라는 액션을 취해서 S 프라임으로 가고 또 다시 A라는 액션을 취해서 또 뭐 S2 프라임으로 가고 지금 이렇게 쭉 액션을 취해서 다음 스텝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시간 t였다면 여긴 시간 t 플러스 1의 스테이지 되겠죠. 근데 그냥 가나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보상이 제일 큰 액션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리워드, 보상을 받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컨디션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약에 스테이트 S에 있을 때 S라는 스테이트에 있을 때 그때 나는 A라는 액션을 취해서 S 프라임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때 뭘 받는다? 리워드 R을 받는다.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을 현재 스테이트를 S라고 현재 내가 취하는 액션을 A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모델이 될 수 있냐면 내가 리워드를 받으면서 리워드를 이렇게 일단 받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S 프라임과 A 프라임의 맥스 값이 됩니다. 즉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요거로 간다는 것은 이 뒤에도 똑같은 일을 하겠죠. 그럼 얘도 뒤에 또 똑같은 일을 하겠죠. 이렇게 액션 시퀀스를 가지고 그걸로 가는 거니까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서 우리가 최적이라는 게 보장이 되면 요거 하나 추가한 것도 최적이라는 게 보장이 되겠죠. 이 개념이 뭐랑 굉장히 유사하냐면 동일하냐면 다이나믹 프로그램과 유사합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램은 어떻게 풀죠? 동적 계획법 학부 알고리즘 시간에 배우셨을 수 있겠지만 뭐 안 배우셨을까봐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어떤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 A가 있다고 한다면 그 A는 문제 처음 시간 1에서 최적이라고 증명을 합니다. K라는 시간에서도 최적이라고 증명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 증가한 K 플러스 1에서도 최적이라고 증명을 한다면 요게 하나하나 다 시간별로 다 묶이니까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이 알고리즘이 최적이다 라고 증명을 해서 풀 수 있는 게 다이나믹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딱 이거랑 유사하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걸 딱 수학적으로만 본다면 Q라는 걸 구하기 위해 Q라는 함수를 또 구하고 있네요. 이게 바로 무슨 형태죠? 리커런스, 점화식입니다. 그쵸? 그쵸? 여러분 점화식 그 학부 때 배울 때 가장 많이 쓰는 이산수학이나 알고리즘 시간에 점화식을 배울 때 가장 많이 배우는 예제가 팩토리얼입니다. 팩토리얼을 보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3팩토리얼을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팩토리얼 3 곱하기 2 팩토리얼 어떻게 하죠?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팩토리얼 근데 1 팩토리얼은 그냥 1이니까 6 이렇게 우리가 구합니다. 즉 뭐냐면 만약에 팩토리얼 x를 구해라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x 곱하기 팩토리얼 x 마이너스 1입니다. 즉 보면 알겠지만 팩토리얼을 구하기 위해서 또다시 팩토리얼을 부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 팩토리얼 연산이야말로 우리가 자기의 함수를 계속 부르는 점화식의 가장 기본적인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x가 1이 아니라면 그냥 x 곱하기 x-1 f를 한 거를 계속 호출을 하고요. 만약 끝까지 와서 1이 됐다면 그때는 여기서처럼 그냥 1을 반납하고 끝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드린 것처럼 3팩토리얼을 구해라 그러면 f3이 되니까 3 곱하기 2 팩토리얼 돼서 요 위로 걸리고요. 또다시 3 곱하기 2 곱하기 팩토리얼 1 해서 이제 밑에 걸리네요. 3이 1 곱해서 6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점화식이고 이 점화식을 푸는 게 동적 계획법 혹은 다이나믹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쵸? 근데 이 강화학습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점화식의 특징이 뭐죠? 3팩토 원래 함수라는 걸 우리가 설계하면 우리가 예상하는 게 뭡니까? 함수라는 걸 설계를 하면 이게 뭔가 x값이 들어갔을 때 y값이 바로 탁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야 만족스럽죠. 값이 바로바로 나오니까. 근데 얘는 함수의 값을 넣으면 그래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함수를 다시 불러야 돼. 나를 다시 불러야 돼 하면서 나를 다시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나를 다시 부릅니다. 또 나를 다시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게 우리는 뭐다? 팩토리얼에서 쓰는 점화식이에요. 즉 점화식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을 때 그 값을 넣었을 때 값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르고 제일 끝에 가서야 답을 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답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일 끝까지 가야 그때 쭉 연쇄작용으로 이 값이 1이었어. 그러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해서 우리는 6이야 라고 끝에 가서야 6이라는 값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점화식을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동적계획법은 특징이 뭐냐면 동적계획법을 수행하면 계속 점화식 형태로 함수만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는 답을 알 수 없고 중간값을 알 수 없고 끝까지 다 가야 값을 소급적으로 다 연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뮬레이션이 된 우리의 강화학습도 어떻게 되냐면 내가 미로찾기를 할 때 미로찾기 끝까지 가기 전까지는 뭐가 답인지 알 수 없어요. 일단 끝까지 가서 봐야 우리가 소급적으로 이 길이 옵티멀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수준이 비슷하다면 아마 아직도 아리까리 할 거예요. 그쵸? 저도 아직 이렇게 누가 설명하면 뭐 그럴 것 같은데 식을 보니까 저 맛식은 맞는 것 같고 그렇죠? 식을 보니까 저 맛식 맞는 것 같고 뭐 한 스텝 한 스텝으로 연결된 것 같고 실제로 저 맛식 예제 쉬운 예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종국적으로 해서 마지막 답이 나오니까 얘도 그렇게 될 것 같긴 하고 저 맛식을 이렇게 뭐지 아까 봤듯이 동적 계획법을 푸는 과정을 보아하니 저 맛식에 적합할 것 같고 대충 연결고리는 다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이게 눈으로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이럴 때 예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예제라 아마 많은 분들이 강화학습을 처음 설명하실 때 이걸로 설명하실 거예요. 왜냐면 강화학습이 굉장히 설명할 때 많은 이렇게 예제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제 강화학습을 설명할 때 이제 기본 예제 중에 하나로 이걸 듭니다. 저는 이걸 미로찾기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얘기하겠지만 실제로는 프로즌 레이크라서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첫 번째 로봇 에이전트에서 봤듯이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고르라고 써 있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우리 갈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전 벽이라고 월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프로즌 레이크라는 그 개념이 여기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면 걔네들은 핑크색 제일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녹색의 고울까지 우리는 얼어붙은 얼음을 호수를 건너는데 이 주황색의 홀이 있는 겁니다. 글로 가면 물에 빠지겠죠? 그래서 이 하얀색 부분만 가지고 잘 건너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이렇게 프로즌 레이크 형식으로 설명을 하거나 제가 말한 것처럼 미로찾기 설명하거나 다 동일하니까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매 공간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액션이 위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넷 중에 하나의 액션을 골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뭐죠? 이 네 개 중에서 최대의 Q 값을 보장하는 A를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개 중에서 최대의 Q 값을 보장하는 액션을 찾는다라고 하면 이 각각의 다른 Q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높은 Q 값을 주는 액션을 취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Q 값이라는 게 이 위, 왼쪽, 오른쪽, 아래마다 다 다르니까 Q 값이라는 것은 하나의 스테이트마다 이렇게 네 개로 나눠서 정의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 우리는 16 곱하기 4에 64개의 Q 값이 있고요. 초기 상태니까 다 0으로 세팅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R 그러면 이제 Q 값은 다 초기 상태 이제 0으로 하고 시작을 하고요. 이제 R 값도 이제 세팅을 해야겠네요. 그쵸? R 값은 어떻게 세팅하냐? 우리가 어차피 이 골로 유도를 해야 돼요. 이 에이전트가 일로. 그럼 리워드를 박아두면 그 리워드가 있는 대로 이제 에이전트를 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골 여기다 1을 해봤자 위에서 내려올 수 없죠. 벽으로 막혀 있으니까. 여기 1 해봤자 1로 올 수 없습니다. 여기 1 해봤자 밑에서 올 수 없어요. 여기는 1을 하면 요거는 의미가 있겠네요. 그래서 S15번째 공간에 왼쪽에 해당하는 여기만 S15번째 공간에 left에 해당하는 것만 1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모두 0, 0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64개 모든 Q값은 0이고 63개의 모든 R값도 0이고 단지 S15의 왼쪽에 해당하는 이 부분만 1이다 라고 세팅을 해주고 이 식만 반복적으로만 사용하면 우린 미로찾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포인트는 뭐냐면 이 R값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Q값에 대한 식만 있지 R값에 대한 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R값은 지금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R에 대한 식이 없으니까 Q값만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S서브 제로라는 공간에 있을 때 내가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 나는 R이라는 리워드를 먹고 가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 리워드가 없습니다. 리워드 빵이에요. 먹는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요 네 개 중에서 어디에 Q값이 제일 크냐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S1에서 우리가 Q값을 가지고 제일 큰 Q값을 보장하는 액션을 취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Q값은 다 0이니까 지금 R도 0, Q도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산 하나마나 0이죠? 어차피 R과 Q값으로 계산하는 건데 실제로 R과 Q값 자체가 다 0이면 뭐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지금 이 근처로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모든 경우가 다 R값과 Q값이 다 0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정처 없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죠? 0이니까 뭐 정처 없이 랜덤으로 떠돌아다닙니다. 어디 방향이 제일 좋다라고 말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방향으로 가든 다 똑같이 0이야. 네 맘대로 해. 지금 그런 얘기만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연히 2까지 왔다고 합시다. 여기서 아까 했듯이 뭘 해야 되냐면 뭘 해야 하냐면 지금 여기가 1이니까 이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리워드를 먹어요. 1 먹죠. 그 다음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골에서는 Q값은 일단 다 0이잖아요. 그쵸? Q값은 다 0이었어요. 그러니까 1 더하기 0이니까 1이 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S14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Q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즉 뭘 구하라는 거냐면 지금 요 값, 여기는 Q값을 구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1이라고 구해줬어요. 1로 갱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막 정처 없이 돌아요. 다 0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돌다가 요 사각형의 옆에 딱 붙게 되면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붙을 수도 있지만 랜덤으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붙었나 보죠. 딱 붙을 때 보면 나는 지금 S13번 공간에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고자 해 라고 하고, 그럼 내가 갈 때 리워드는 얼마야? 그랬더니 리워드는 0이고 Q값 4개 중에서 제일 큰 거 찾아라 했더니 아까 갱신된 1이 있네요. 그래서 1이 여기 있으니까 요곳에서 이게 1이 되고 계산해서 1이 됩니다. 그 말은 뭐다? 얘도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딱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은 결과는 요거 1이고 요거 1이죠. 우리가 얻은 건 뭐냐면 1로 갱신되는 옆에 붙으면 나도 1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옆에 붙으면 다음 타임 슬롯에 내가 그 스테이트로 넘어간다면 그 스테이트에 존재하는 리워드 값과, 근데 리워드는 0일 거고 4개의 Q값 중에 하나를 맥스를 취하는데 아까 갱신됐던 1이 있을 거니까 걔는 1로 업데이트가 될 거고 그 1이 내가 취하는 값이니까 나도 1로 업데이트되고 해서 이 옆에 붙으면 계속 이렇게 1로 업데이트가 돼요. 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러면서 스타팅 포인트까지 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다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식과 그 리워드 세팅, Q값 세팅만을 가지고도 미로 찾기가 가능하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강화학습 알고리즘 중에서 제일 쉽다고 말하는 Q러닝이 되겠습니다. 근데 Q러닝도 있지만 강화학습, 근데 이거는 보면 옵티멀은 아니에요. 왜냐면 랜덤을 너무 많아요. 랜덤을 너무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1로 업데이트 됐잖아요. 그런데 막 랜덤을 오다가 지금 여기서 왔으니까 이게 1이 됐고,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어쩌다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요게 있었다면 요게 1로 업데이트가 됐었겠죠. 왜냐하면 그 다음 스테이트에 있는 Q값 4개 중에 하나 여기가 1이니까. 그러면 선이 이렇게 내려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은 건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빨간색 선은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옵티멀을 개런티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랜덤리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디스카운트 팩터라는 걸 두면 우회를 하는 게 많을수록 전체에 대한 리워드를 계속 일정 비율로 감소시키고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찾아가라, 이렇게 세팅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후 좌우로 가는 확률이 우리는 다 동일하다고 랜덤워크를 하고 있지만 그 확률까지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까지 다 정해주면 우리는 이거를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까지 발전시킬 수 있고요.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디시전을 하는 프로세스들이 마코비안 프로퍼티를 가진다. 즉 나의 현재 디시전은 이전 타임슬롯의 디시전에만 우리가 연관이 있다라고 포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MDP 같은 경우로 포뮬레이션을 하면 우리가 마콥 체인으로 포뮬레이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 가능한 형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분석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논의가 가능한 거죠. 하지만 얘는 자, Q러닝에서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까지는 참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다 식을 보면 다 점화식 형태로 돼 있고 다 동적 계획법 풉니다. 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근데 그러면 연구 끝났죠? 왜 지금 와서 강학습 가지고 난리죠? 그렇죠. 이미 연구는 끝난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다이나믹 프로그램의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를 보면 얘는 슈도 폴리노미얼이에요. 슈도 폴리노미얼. 즉 뭐냐면 이 스테이트의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럼 오케이예요. 폴리노미얼 타임을 풀 수 있어. 근데 스테이트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럼 얘는 NP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냥 동적 계급을 푼다 하고 그냥 끝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론적인 모든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에 대한 결과는 이미 1990년대, 2000년에 이미 다 끝났어요.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물론 세마이 데피니티브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 아니면 뭐 파셜리 옵저버블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 이런 여러 가지 변형도 많고 연구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뭐 분석 관점에서 못할 건 없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굉장히 연구가 세츄레이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연구가 이미 되어 있는 강화학습을 왜 이 시기에 굳이 뒷북을 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문제 사이즈가 너무 커진 거예요. 알파고 같은 경우 우리 디시전 프로세스가 있는 건 게임이 많다 그랬으니까 알파고 같은 경우도 바둑판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큰 스테이지 들어오고 거기 할 수 있는 수는 무한대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다 스테이트로 디파인 하려면 얼마나 많은 양의 정보를 우리가 연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슈도 폴리노미얼 타임에서 우리는 폴리노미얼에 걸리는 게 아니라 얘는 NP에 걸려버려요. 문제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거 어떻게 풀지? 라고 고민하는데 우리 첫 시간에 뭐라 그랬죠? 그래서 2000년 초반, 2010년 초반에 사람들이 뭘 보기 시작했냐면 이 강화학습 풀긴 풀어야 되는데 스테이시 너무 커졌어. 그럼 이제 인공신경학을 갖다 놓습니다. 뉴럴넷을 갖다 놓고 여기다가 스테이트를 집어넣어요. 스테이트 정보. 여기다가는 액션을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이 가운데를 학습을 시켜버립니다. 펑셔널 어프로크시메이션이죠. S와 A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함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FS가 들어오면 A가 나오도록 이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강화학습의 팔러스는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파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파이.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표현한다? 또다시 파이 SA. 즉 우리가 그리고 강화학습에 의해서 트레이닝 시킨 팔러스는 이 밑에다가 파라미터가 있다는 의미로 세타를 붙여줘요. 즉 다시 한번 깔끔하게 쓰면 얘는 파이 서브 세타. 이거 뭐냐면 그냥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아니라 뉴럴 네트워크로 이렇게 학습시킨 강화학습 에이전트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특정 스테이시 들어갈 때 어떤 특정 A가 나가게 해야 된다가 우리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즉 뭐냐면 이거죠. 이세돌이 있어요. 이세돌이 지금까지 바둑 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판에서는 어떤 스테이스는 어떤 액션을 취하더라. 이세돌이 어떤 상태에서는 어떤 바둑판 상태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더라 라는 정보를 무수하게 많이 모은 다음에 그것들을 여기와 여기 밀어 넣어주면 이 가운데 뉴럴넷이 학습이 되겠죠. 그러면 그 말은 뭐죠? 이 가운데 뉴럴넷은 난 이미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 이세돌의 파라미터야. 그래서 지금까지 이세돌이 어떤 무수하게 많은 바둑판을 보면서 이거 여기까지 했다면 그러면 이세돌이 만약 새로운 판을 본다면 어떤 액션을 취할까를 새로운 스테이트를 넣어주면 거기에 맞는 이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이니까 어프록시메이션에 대한 A를 도출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인공신경망으로 강화학습을 푸는 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이세돌과 유사한 이제 우리가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뭐 여기서 한 말씀 더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우리 강학습 에이전트, 그러니까 알파고 같은 애들은 이세돌과 똑같이 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이세돌보다 잘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강학습을 가지고 강학습을 뉴럴에서 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여기다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라는 걸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찾은 이 솔루션에서 이 주변 탐색 공간에 더 나은 솔루션이 있지는 않은지 이제 탐색을 시작하는 게 바로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알파고를 이제 우리가 설명한다면 알파고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이고 딥러닝 오프는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다. 즉 심층 강화학습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런데 그것만 하면 우리가 이미테이션 러닝, 모방학습과 비슷한 성과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를 추가적으로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물론 디테일은 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강화학습 그 자체 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말한 게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이죠. 강화학습의 스테이트와 강화학습 액션을 넣고 가운데를 학습을 시켜버리면 우리가 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뉴럴넷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강화학습 연구가 인공신경학으로 싹 넘어가 버려요. 2013년에 처음 알고리즘이 제안이 됐고요. 딥큐 네트워크라고. 그다음 2015년에 그 알고리즘에 대한 대대적인 튜닝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나온 지 5년밖에 안 되는데 거의 지금 모든 강학습 알고리즘 다 딥러닝 기반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이라고 있어요. 우리 나중에 페더레이티드 이미테이션 러닝으로도 나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미테이션 러닝이 2018년에 ICML 튜토리얼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여러분께서 실제로 칼텍의 이송윤 교수님이 발표한 발표 내용과 이제 거기에 대한 강의 자료도 받을 수 있으시고요. 동일하게 2019년에도 여기 들어가시면 세르게이 레빈 UC 버클리 교수님이 강의한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자율주행에서 응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컨셉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말한 거랑 똑같아요. 뉴럴넷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스테이트와 액션을 집어넣어서 이 가운데를 학습시키고 그래서 얘가 새로운 S'이라는 스테이지 들어오면 A'이라는 새로운 유사한 액션을 취하게 만들면 됩니다. 이게 언제 유리하냐면 다중 에이전트,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에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솔직히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을 설계하는 게 쉽진 않아요. 우리가 축구를 하는 에이전트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축구공이 날아갈 때 에이전트가 축구 발로 한번 차보는 게 일단은 리워드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좀 공을 차야 뭐든 하죠. 그러면은 공 하나만 두고 발로 다 차보려고 쭉 다 해성처럼 따라갑니다. 이러면 강화학습의 리워드들이 제대로 된 걸까요? 정말 다중 에이전트가 제대로 되려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하는 것처럼 누구는 골키퍼, 누구는 수비, 누구는 미드필더, 누구는 공격 이렇게 나눠서 시스템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지금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은 그 에이전트들이 내가 수비수 해야지, 내가 공격수 해야지 이런 것들을 전체를 조율하면서 자기가 의사결정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건 쉽지 않고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만약에 세 명의 스타 프로게이머들이 프로게임을 한다면 이 현재 스타크래프트의 스크린샷을 집어넣고 이 세 명의 액션에 대해서 3차원으로 벡터를 넣고 집어넣어서 학습시키고 또 다른 스테이트에서 또 다른 3차원 3명의 액션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많은 시간 동안 이 프로게이머들이 게임하는 로그를 모아서 이 3명의 액션을 일종의 벡터로 만들어서 넣어주면서 학습을 시키면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뉴럴넷은 이 3명의 프로게이머들의 액션을 3명의 프로게이머들이 있을 때 특정한 새로운 스테이트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할지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미테이션 러닝의 기본이 되겠어요. 그래서 얘의 목적은 뭐냐면 옵티멀한 뭔가 리워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팔러스를 트레인하는데 즉 팔러스를 트레인한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뉴럴넷을 가정하는 거죠. 세타. 근데 어떤 방식으로 트레인한다? 미믹한다. 따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익스퍼트의 데몬스트레이션을. 즉 전문가가 시연해 주는 걸 보고 따라하게 만드는 겁니다. 즉 이거는 우리가 전문가가 어떻게 즉 프로게이머 같은 전문가가 하는 거를 따라하는 게 목적이에요. 걔보다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만약에 프로게이머들이 되게 못하는 애들이라도 나는 걔 못하는 걸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잘 따라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이 위에 트리서치를 얻거나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거겠죠. 실제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강화학습 계산할 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리워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즉 리워드를 몰라도 Q값을 몰라도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더라는 그 표면적인 것만 보고 따라하기 때문에 리워드를 몰라도 돼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 진짜 정확하게 리워드 쉐입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이 상어입니까? 모르겠네. 상어가 이 가운데로 싹 들어가게 해주려면 뭐 아까처럼 적당하게 미로찾기처럼 1 해줘서는 택도 없죠. 1 해줬다가 밑으로 길 수도 있고 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확한 리워드 값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각각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라고 말해주는 방법을 취하는 것만이 제일 그래도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을 다룰 줄 안다면. 그런데 이 연구의 역사를 보면 여기 그냥 강학습 시간 아니니까 간단히 넘어간다면 이 연구의 역사를 본다면 얘는 이제 앤드류 교수님의 박사기 논문부터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자, 앤드류 교수님이 되게 유명하긴 하지만 박사 때 뭐 했는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은데 이분이 강학습을 연구하셨어요. 뭘 하셨냐면 강학습 이거죠. 리워드를 보고 이 프레임워크로 인해서 가장 적절한 팔러시를 구한다. A를 구한다.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이거였는데 앤드류 교수님이 했던 연구는 뭐냐면 인버스를 붙입니다. 즉 역강화학습이에요. 즉 뭐냐면 거꾸로 보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또 어떤 스테이트로 가는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또 어떤 스테이트로 가는지를 보고 그걸 통해서 역으로 그럼 그 사람이 내재되어 있는 리워드는 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죠. 제가 만약 김중원이랑 똑같이 행동하고 싶다. 그럼 김중원을 관찰하는 거예요. 김중원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더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더라. 어떤 상황은 어떤 액션을 취하더라. 이거 쭉 따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 얘네들을 뉴럴넷의 인풋, 아웃풋을 싹 밀어넣고, 얘네들을 가지고 거꾸로 그 사람 안에 있는 리워드 펑션 도대체 뭔데? 라는 걸 찾아준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말씀드리면, 앤드류 교수 ICML 논문은 여기까지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 포뮬레이션은 쿼드라틱 프로그래밍이라는 포뮬레이션까지 될 수 있고 이거는 SVM이라는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리고 쿼드라틱 프로그래밍은 컨벡스니까 옵티멀리티를 개런티 한다까지 증명을 하고 논문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는 이 리워드를 거꾸로 찾아내는 거는 이것도 하긴 하는데 뭐랄까 이게 메인은 아니에요. 요것처럼 리워드 없이 그냥 스테이트와 액션만 넣으면서 가운데를 찾아내는 게 요즘엔 좀 더 많이 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요즘에 그래도 옛날만 못한 뭐 요즘 많이 하긴 하지만 그런 이유가 멀티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이때 없었을 텐데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찾아내기 힘드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알고리즘이 비헤이비어 클로닝인데요. 간단하니까 보면 이 빨간색은 우리가 관찰한 익스퍼트의 액션입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뉴럴 네트워크에 이 에이전트를 트레이닝을 시켜야 돼요. S에서 행동했던.
그리고 그 S란 스테이트 S란 스테이트이 들어왔을 때 학습된 뉴럴 네트워크의 팔러시는 진짜 익스퍼트의 액션과 뺐을 때 제곱을 한 거, 부호를 띈 거죠. 그러니까 차이를 보는 거죠. 그 차이를 최고 작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연한 말이죠. 실제 이 사람이 익스퍼트가 했던 액션과 이 뉴럴 네트워크가 했던 액션이 차이가 작아져야 돼. 즉 뭐냐면 뉴럴넷이 실제랑 비슷해야 돼요. 근데 실제는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받아온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는 건 이 세타밖에 없어요. 그 뭐냐면 이 세타 뉴럴 네트워크를 잘 학습을 시켜서 점점 얘랑 비슷하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즉 뭐냐면 S라는 상황에서 익스퍼트 액션이 있는데 이 액션과 점점 비슷해지게 뉴럴넷을 학습해서 와라 이거니까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까 했던 예제입니다. 우리의 스테이트들은 미니맵과 스크린샷이다. 거기서 이제 그 프로게이머들의 액션은 뭐 누구누구 선택해서 어디까지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퍼트들로부터 그런 스테이트와 액션 정보를 많이 모아서 데이터셋을 만든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학습을 시켜서 특정한 S라는 상황이 왔을 때 특정한 A라는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테이션 런이 가장 많이 화제되는 건 이제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에서도 많이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어, 쉬운 이유는 액션을 디파인하기가 쉬워요. 차량을 운전한다는 액션은 우리가 핸들을 몇 도로 어느 방향으로 몇 도를 꺾는 것과 브레이크를 잡는 것 이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이제 디파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액션을 정의하기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스테이트는 이 자동차가 현재 있는 상태인데 전방 카메라에서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는가, 라이다 센서에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가, 그 다음에 밀리미터 웨브 센서에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가, 현재 자동차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스테이지가 되겠죠. 스테이지가 되고 액션을 취하고 그걸 통해서 김중원이 자동차 운전을 5년 동안 했다, 10년 동안 했다는 로고를 다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는 김중원은 어떤 액션, 어떤 상황에서는 김중원 어떤 액션을 가지고 딱 학습을 하면 이거는 그 뉴럴넷은 이제 다시 새로운 스테이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맞게 김중원 액션을 도출해 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미테이션 러닝이고요. 유사하게 제 핸드폰이 있으면 이걸 만약에 보안 인증을 할 때 누군가 내 패턴을 알아서 제 핸드폰을 쓴다면 김중원이 그동안 스마트폰을 썼던 패턴을 안다.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톡만 쓴다, 페이스북 쓴다, 유튜브 쓴다. 그리고 걔네들을 각각 채울 시간 얼마다. 그렇게 다 뭐 정보가 있고 뭐 어떤 시퀀스를 주로 본다라는 걸 다 알고 있다면 그것과 동일하지 않은 패턴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걔를 다시 재인증 거치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모방학습을 통한 이제 보안성을 이제 높이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예를 전문가 시스템 구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 시스템은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따라하는 건데 거의 동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재 그 서울대 의과대학교 하는 이제 마취과에서 하는 과제는 뭐냐면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수술할 때 뭐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BIS라는 심박수와 혈압, 블러드 프레셔를 보고 우리가 마취약을 투여합니다. 수술하기 전에. 그래서 레미펜타닐과 프로포폴을 투입을 하면서 그 양을 조절하는 건데요. 의사들이 이렇게 한 데이터를 많이 모아놓은 다음에 우리가 환자의 스테이트에 들어왔을 때 이 심박수와 이 혈압에서는 각각의 마취약을 얼마만큼 투약할지를 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디테일에 보면 따질 게 엄청나게 많긴 합니다. 하지만 개념 자체는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과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을 할 때 우리가 어차피 뉴럴넷을 학습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맨 뒤에 편미분이 돌아요. 뉴럴넷은 편미분 기반으로 돌죠. 근데 편미분이라는 걸 멀티코어 시스템에서 돌리면 참 돌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티코어 시스템을 가정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코어마다 멀티코어 시스템에서 편미분을 시키면 코어 하나만 연산하고 나머지 다 노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랜덤 샘플링 한 다음에 겐이라는 우리 아까 겐 했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붙여버리면 얘가 각각의 코어들이 랜덤 샘플링 한 걸 보고 이 중에 제일 괜찮은 애를 뽑아서 쓰는 게 편미분해서 값을 도출한 것과 거의 유사한 성능을 보인다는 논문이 저희 연구실에서 뭐 작년에 이스카이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테이션 러닝의 성능을 멀티코어 시스템에서는 랜덤 서치 기반으로도 올릴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이미테이션 러닝 한 것과 비교했을 때 좀 더 빠르게 우리가 높은 리워드로 수렴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거의 유사한 성능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강화학습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강화학습 기반의 페더럴 러닝 보겠습니다. 이 뒤에 가면 나오니까 이제 그때 말씀드리면 되고요. 자, 이건 우리가 아까 봤던 거예요. 자, 페더럴 러닝을 네트워크에서 한다. 그럼 뭐가 중요하죠? 페더럴 러닝을 네트워크에서 하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각각의 모바일 디바이스들에서 우리 각각 학습을 해서 얘네들이 충돌하지 않게 잘 올려줘야 돼요. 스케줄링 팔러시에 의해서 만약 OFDML을 쓴다면 리소스 블락을 다르게 쓰면서 다른 리소스 블락에서 업로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그 각각 다른 리소스 블락에서의 그게 있습니다. 그 충돌이 나지 않죠? 잘 올라가겠죠? 근데 글로벌 모델을 그래서 얘는 이걸 다 취합을 해서 그냥 평균 내버립니다. 간단하게. 웨이티드 썸도 아니에요. 그냥 평균을 내버려요. 근데 의대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일부 오버피팅이 날 수가 있으니까. 근데 통신에서는 이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가 모자라면 더 샘플링하면 되니까. 통신은 데이터를 자기가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런 오버피팅도 걱정하지 않고 각각의 로컬 모델이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냥 페더레이티드 에버리지를 해버립니다. 이거를 페더레이티드 에버리지에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냥 FAVG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페더레이티드 에버리지를 해서 글로벌 모델을 만들고 다시 다운링크로 브로드캐스트를 해버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전체 유저들이 이제 뭐랄까 글로벌 모델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 두 번째 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가능해진다면 여기 데이터로 가지고 학습했던 파라미터들이 결국 이 밑에도 가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이 디바이스는 저 위에 있는 데이터를 본 적은 없지만 그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한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의미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게 가장 첫 번째 초기의 논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이 식만 보시면 돼요. D라는 걸 앞에 둬서 웨이티드 썸을 했네요. 그냥 가중치를 더하는 게 아니라 가중치 앞에다가 웨이트 파라미터 앞에다가 가중치를 곱해서 더했네요. 그럼 뭘 가중치를 잡았는가 하면 D는 보세요. 데이터셋이에요. 데이터셋이에요. 자, 뭐냐 하면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파라미터일수록 더 신뢰성이 높다는 거죠. 만약에 극단적으로 하나의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했던 파라미터라면 100% 빼박 오버피팅일 텐데 걔를 그대로 굉장히 큰 가중치를 섞으면 좋지 않다는 거죠. 그 되게 훌륭한 모델과 동일한 가중치를 섞으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 100만 개로 학습한 데이터셋이 있다고 한다면 그 파라미터는 100만을 곱해주고 한 개의 데이터로 통해서 학습했던 파라미터였다면 거기다 1을 곱해주고 얘네들을 에버리지 한다면 100만 곱하기 웨이트 더하기 1 곱하기 웨이트 한다면 나누기 100만 1로 해버리면 웨이티드 썸을 해버리는 거겠죠. 이렇게 하겠다는 게 바로 이제 페더레이티드 에버리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웨이티드 썸이죠. 이게 좀 더 현실적이죠. 그렇죠. 데이터를 더 많이 가지고 학습할수록 좀 더 많은 가중치를 주겠다는 건데 사실 이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개의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 파라미터와 100만 개의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이 있다 했을 때 100만 개의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이 정확하게 100만 배가 정확하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게 비례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지 정확히 100만 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항상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 개 이상만 돼도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만 개로 학습한 모델과 100만 개로 학습한 모델은 거의 유사할 텐데 굳이 얘는 만을 곱해서 웨이팅을 해주고 후자는 100만을 곱해서 웨이팅 해준다면 쓸데없는 웨이팅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면도 고려를 한다면 아주 옵티멀한 솔루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임프루브된 솔루션이라고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논문은 제가 작년에 그 IJCN이라는 컨퍼런스에서 발견한 논문인데요. 이건 통신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논문이 실린 이 컨퍼런스 자체도 뉴럴넷 컨퍼런스인데다가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자연어 처리하는 분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 로컬 디바이스에 놓고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시작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취합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으로서 얘네들은 그 각각의 로컬 학습을 한 이 로컬 디바이스들, 로컬 엣지라든지 아니면 클라이언트라든지 이 로컬로 학습을 한 이 모델들을 위에다가 어텐션 노드를 달아서 얘네들을 웨이팅을 해버립니다. 웨이팅을 동적으로 학습 과정 해버려요. 그래서 어텐션 모델을 로컬 모델 위에 얹음으로써 동적으로 그 모델이 가지는 정확도 변함에 따라서 계속 어댑테이션 해주겠다는 소리인데 뭐 자세한 알고리즘은 이 논문에도 살짝 나오지 않고 있어서 뭐 좀 약간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개념 자체는 이제 어텐션 모델을 페더럴 러닝에 얹음으로써 우리가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파라미터들이 튜닝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 라운드 동작하고 그 다음 라운드 동작하고 이게 계속 돌아갈 때 그때그때마다 변하는 현상들을 어텐션으로 우리가 학습해서 반영을 하겠다라는 게 기본 컨셉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래서 자동화된 웨이트 컴퓨테이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알고리즘이 페더럴 러닝의 파라미터 취합하는 알고리즘 중에서는 최신 알고리즘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 이 논문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매거진 논문입니다.
그쵸. 작년 10월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 유저들끼리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한데 이제 엣지 그 기죽을 통해서 이제 엣지 풀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엣지가 하나가 있는 게 여기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백본만을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데 이제 여기 로컬 트레이닝을 어디서 하느냐?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여기서 할 수 있고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엣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원을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그 두 번째 시간에 처음에 봤던 표에서처럼 이거 크로스 사일로 페더럴 러닝이 되겠죠. 중간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한다. 그때 뭐라 그랬죠? 이 과정은 로우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링크이긴 하지만 인크립션 등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했고 인크립션 알고리즘으로서는 뭐 호모모피 인크립션을 쓰는 게 지금까지는 가장 대표적인 예제지만 컴퓨테이션 오버헤드는 좀 크다. 하지만 호모모피 인크립션의 장점은 뭐냐면 인크립션이 된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도 학습을 시켜도 그 피처를 뽑는데 문제 없기 때문에 학습의 성능을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 그런 다음에 뭐 박지용 교수님이나 연세대학교 김성윤 교수님과 했던 연구 결과는 뭐냐면 엑소와 연산을 쓰면 우리가 서로 키값을 공유하지 않고 각각의 공개된 데이터 트레이닝 셋을 키값으로 사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구할 수 있다라는 것도 뭐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쪽 링크에 굉장히 유용한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매거진처럼 뭔가 이제 컨셉을 제시하는 겁니다. 요즘 그 뭐 한양대학교 에리카의 전상훈 교수님 같은 분들도 하시는 연구들인데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컴퓨팅이나 그다음 캐싱 이 세 가지를 다 엮어서 문제를 풀려는 노력이 많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를 컴퓨팅 관점에서 극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캐싱 관점에서 극복을 한다든지 혹은 캐싱에서 나온 문제를 커뮤니케이션과 컴퓨팅으로 극복을 한다든지 즉 이 세 가지가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시스템 아키텍처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컴퓨테이션, 스토리지가 말 그대로 커뮤니케이션, 컴퓨팅, 캐싱 이렇게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건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예요. 이건 모바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코어망인데 이 코어망을 뒀을 때 센트럴라이즈된 DQN이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Q러닝 같은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 뉴럴넷에 집어넣어서 푸는 것을 이제 DQN이라고 부릅니다. DQN이 2013년도에 나왔고 근데 거기에서 수렴성에 문제가 있어서 2015년도에 한번 보정이 된 이제 강화학습을 이제 뉴럴넷으로 푼 가장 첫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 DQN을 센트럴라이즈도 돌린다고 한다면 얘네들은 이제 여기 로컬 디바이스 모은 데이터들을 매시브한 그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코어 클라우드로 올려주고 얘는 그 안에서 한 방에 그 위에서 처리해줍니다. 이거는 페더럴 러닝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가 되겠고요. 페더럴 러닝 관점을 한다면 디스트리뷰트 DQN을 돌립니다. 즉 각각에서 로컬 모델을 먼저 만들고 걔네들을 올려준다. 즉 페더럴 에버리징을 하던 페더레이티드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하던 아니면 어텐션 모델을 얹어버리건 뭐 이런 식으로 취합을 해서 쓴다라는 게 디스트리뷰티드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뭐냐면 이게 원 라운드 페더럴 러닝이고 이거는 이게 한 번에 그러니까 요 디스트리뷰티드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분산 심층 강화학습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자기 로컬 모델을 학습시켜서 올립니다. 올리면 지난번에 했듯이 얘가 다 받아서 에버리지를 하던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하던 아니면 어텐션 모델을 돌리던 그렇게 해서 글로벌 모델을 만들고 그걸 다시 다운로드 해줍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을 해요. 계속 반복을 해요. 이건 원 라운드죠? 계속 반복을 할 때 보면 가만히 보면 로스 펑션을 둬서 얘네들이 로스 값을 줄인다. 즉 우리가 글로벌한 성능을 줄 수 있는 컴포넌트를 만들어 주고요. 리플레이 버퍼, 타겟 네트워크 이런 용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가지는 DQN 성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테크닉 두 가지입니다. 즉 뭐냐면 DQN을 쓰긴 쓰는데 라운드를 돌 때마다 그 성능을 보정하고 안정하기 위해서 DQN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페더럴 러닝은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페더럴 러닝으로 돌린다는 게 아니라 페더럴 러닝의 성능을 안정하기 위해서 강화학습을 사용한다라는 개념으로 어프로치를 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밑에 있는 매거진에서 표로 정리한 걸 그대로 가져와 봤는데요. 얘는 지금 센트럴라이즈된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얘는 장점은 최고의 성능을 낸다. 다른 거 대비. 왜냐하면 데이터 다 모아서 한 방에 처리하니까 그렇죠. 나눠서 취합하는 게 아니라. 근데 단점 뭐냐면 되게 현실적이지 못하죠. 어떻게 엣지에서 그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다 모으는가라는 문제부터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문제의 스케일을 좀 작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하지만 이제 분산하기 시작하면 조금 나아집니다. 상황이 좀 더 빠르게 왜냐면 여러 개의 디바이스들이 각각 나눠서 연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엣지에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barely usable in 엣지가 썼으니까 단점 뭐냐면 데이터가 공유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프라이버시 리키지가 있고 그다음에 성능이 좀 열화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페더럴 러닝까지 돼버리면 얘는 완전히 연합학습처럼 이제 확 넓어지니까
뭐 훨씬 낫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왜냐면 페더럴 러닝은 보안 관련돼서도 알고리즘이 더 설계되고 여러 가지 나아진 점이 있다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쓴 겁니다. 이 그림은 아까 설명했던 그림입니다. 두 번째 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엣지 컴퓨팅 기반의 페더럴 러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요. 다시 한번 이제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오른쪽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제 모델을 각각 로컬에서 학습시켜서 파라미터를 올려서 얘가 여기서 다 그 모델을 다 취합을 해서 에버리지, 웨이티드 에버리지 아니면 어텐션 이렇게 하는 거고, 가운데는 페더럴 러닝이 아닙니다. 얘는 그냥 데이터 그냥 올려서 얘가 다 모아서 처리해 주겠다고요. 제일 왼쪽은 우리가 데이터를 중간에 엣지에서 모읍니다. 데이터를 보낼 때에는 아까 말했듯이 인크립션 등등을 걸어주고요. 로 데이터 잘 보호되게. 그다음 이 엣지에서 이제 학습을 하는데 엣지가 끝까지 학습하는 게 아니라 로 레벨로 학습합니다. 즉 간단하게만 학습을 해서 마지막 최종은 이 위로 넘겨서 마지막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엣지 기반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엣지 기반의 방식도 요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태스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이라키칼 페더럴 러닝도 있습니다. 이건 클라우드 기반이고요, 엣지 기반이고요. 예, 그걸 통합한 겁니다. 이 두 개를 통합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클라우드 기반은 뭐냐면 당연하게도 데이터를 다 백본망을 통해서 다 올려서 하는 거고, 이건 솔직히 말해서 페더럴 러닝을 보기 좀 힘든 부분이 있겠고요. 엣지 기반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페더레이티드 에버리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파라미터를 다 취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은 뭐냐면 얘는 그거를 이제 페더레이티드 에버리지를 할 수 있게 엣지 기반의 망에서 따로 하기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파라미터 서버를 가지고 올려서 그 위에서 다시 취합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은 이게 페더레이티드 이미테이션 러닝이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 아까 했던 이미테이션 러닝이랑 좀 관련이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얘는 좀 자율주행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얘네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페더레이티드 러닝에서 서버가 있다고 한다면 데이터가 로컬 엣지들이 있다고 한다면 100개 나눠서 학습해서 얘가 3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것처럼 성능을 만드는다가 아니라 얘 똑같이 다 300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하나의 데이터마다 컴포넌트별로 쪼개요. 여기는 RGB로 쪼개고 뎁스로 쪼개고 얘는 세만틱으로 쪼갭니다. 즉 의미 정보, 그다음 뎁스 정보, RGB 정보로 쪼개요. 그래서 이미지가 이렇게 쪼개지겠죠. 이렇게 아니 성분별로 이렇게 쪼개지면 얘 300개를 다 모으고 얘 300개 다 모으고 300개 다 모아서 각각 로컬 학습하고 취합을 합니다.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 데이터 자체가 로 데이터가 나오더라도 별 크게 상관없어요. 이미지는 로 데이터는 이미 쪼개졌으니까 분해됐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얘네들은 성능이 열어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데이터를 모자른 상태에서 학습한 게 아니잖아요. 데이터는 300개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세그멘트, RGB냐, 뎁스냐, 아니면 시멘틱이냐, 주어진 세그멘트 하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학습했기 때문에 각각의 종목별로는 학습 성능이 일단은 베스트입니다. 베스트인 상태에서 걔를 취합해서 각각의 베스트인 걸 보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엔진만 위에 만들어주면 되니까 페더레이티드 에버리징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동일한 데이터여야지 갖다 놓고 에버리지를 하던 하던 그럴 거 아닙니까? 얘네들은 다른 시멘틱의 정보를 가지고 위에서 통합을 했기 때문에 통합한다는 것 자체가 얘네들 파라미터를 썸을 하거나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 학습한 걸 가지고 각각의 의미를 따로 뽑아서 그걸 취합한 거기 때문에 서로의 성능 열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논 거고요. 그리고 보안성 관련해서 당연히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알고리즘이 최근에 나와서 이것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논문 제목 그대로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시험을 봤을 때 이게 동영상으로 실제로 데모까지 다 만든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 이제 현재 이 연구가 어디까지 되었는지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제 페더레이티드 이미테이션 러닝 같은 기법은 또 역시 이것도 의과대학 같은 데 쓰면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의료 정보를 디컴포지션 했다 그래도 다른 병원과 싹 다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공유할 때 또 레이블 안 붙입니까? 어떤 레이블 또 붙여야 되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해가지고 이런 것도 쓸 수는 있는 방법이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구조를 알아봤고요. 구조만 이제 뒤에 부분만 본다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본다면, 사실 에버리지가 가장 기본이고 에버리지를 해주는 게 가장 기본이고, 에버리지를 한 다음에 웨이티드 썸도 이제 얼마만큼의 데이터로 트레이닝 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다음 어텐션 모델을 달아서 동적으로 그 로컬 모델 간의 가중치를 데이터 셋 개수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동으로 변동해주는 알고리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엣지 컴퓨팅의 우리가 장점을 살린다면 이 엣지까지만 데이터를 올려서 그 엣지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위에 올려서 위에 클라우드에서 최종 마무리를 하는 식으로 구현해도 되고요. 아니면 엣지에서 끝까지 학습을 다 시킨 다음에 취합을 페드 에버리징이나 기타 등등으로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서 하게 만들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재밌는 애플리케이션 이거죠. 각각 이제 원 라운드에서는 자기 학습시킨 로컬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글로벌 모델 다운받고 그러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그 클라우드에서 동작시킨 걸 보면 지금 계속 들어오는 파라미터를 일종의 강화학습에서 쓰는 스테이트 정보라 생각하고 DQN에 집어넣는 것처럼 얘네들을 가지고 리플레이 버퍼랑 타겟 네트워크를 설계를 해서 DQN처럼 풀어버리면 이게 바로 페더레이티드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미테이션 러닝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미 정보가 있을 때 그 데이터들을 쪼갤 때 이렇게 성분별로 쪼개서 하면 그 성분끼리 취합할 일도 없고 각각의 로컬 모델들은 전체 데이터를 다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아직 아까 설명 안 드린 단점은 뭐냐면 우리가 페더럴 러닝을 통신했을 때 왜 쓰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뭐라고 얘기했냐면 통신 디바이스 간의 정보 교환의 오버헤드가 크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론 같은 경우도 우리가 드론끼리 데이터를 교환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가 있고 배터리 제약이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 디바이스 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데 얘네들 보면 알겠지만 성분별로 쪼갠 다음에 그 데이터를 다 공유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도 그런 이제 디스트리뷰트된 네트워크된 디바이스 간의 통신을 고려하고 설계하지는 않았고요. 보신 것처럼 하나의 단일 자율주행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율주행에서의 용도로 얘네들은 각각의 씬이 들어오면 전방 카메라에서 이미지가 들어오면 걔를 일단 분류를 하고 세 개의 로컬 컴퓨터로 보내서 차 안에 프로세서로 보내서 걔네들이 세 개로 나눠서 따로따로 처리하고 결과만 취합하는 형태로 했죠. 그래서 얘네들은 차량 내에서만 도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 드론이다 그럼 드론끼리 정보 교환, 드론끼리 이미지에서 성분 추출 뭐 이런 거 다 구현해야 되니까 솔직히 좀 약간 챌린징하죠. 근데 지금처럼 이제 스탠드얼론 디바이스 하나에서 도는 알고리즘이라면 충분히 이제 써볼 만한 가치가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해야 될 마지막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복습을 이제 슬라이드 보면서 쭉 하나씩 보면서 얘기가 넘어갈 텐데 강학습 부분은 일단 보지 않겠습니다. 뭐 동영상으로도 이미 충분히 설명했고요. 지금 우리가 강학습을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동영상에서 설명을 좀 길게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 뭐랄까 그 그 우리가 오늘 디스커션을 할 때 강학습 디스커션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리뷰는 일단 이 뒤에는 페더럴 러닝의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리뷰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대신 강학습에 대해서 뭐 많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뭐 어떤 방향으로 네트워크에서 페더럴 러닝이 뭐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뭐 제가 뭐 다 답을 아는 거 아니니까 상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뭐 어떠한 관점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저의 의견 정도는 당연히 같이 공유하면서 논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계속 여쭤보시면서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긴 강의 들으시느라 많이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이제 좀 시간이 좀 충분하게 남겨놨으니까 여기 뭐 많이 질문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가능하면 질문도 계속 한 분씩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온라인 강의 특징이 그래도 각자 계신 곳에서 편하게 듣기 때문에 질문할 거 있으시면 편하게 계속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강의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